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엑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인사로 기업의 동향을 읽어보는 시간이죠. CEO 인사이드 오늘도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2024가 열렸어요. 네. 전 산업에서 AI가 대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네. 이런 평가가 도는데요. 우리 기업들의 AI 부분은 누가 이끌고 있는지 지난주에 이어서 2편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주에는 삼성하고 SK 있었죠. 네. 오늘은 현대차, LG, 포스코까지. 예,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현대차 내에서 네. 그 정체성의 새로운 정의 때문에 조직이 되게 시끄럽답니다. 정체성. 현대차가 자동차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계공학을 기반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자공학을 기반으로 해야 되느냐. 컴퓨터공학을 정체성. 해야 되느냐. 예. 실제 그 지지난 주죠. 연초에 현대차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네. 가장 눈에 띄는 조직 개편 중에 하나가 R&D 조직 개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개발 조직. 예. 그 2020년 이후에 현대차의 R&D 조직은 크게 두 개의 조직으로 따로 움직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계공학을 전통적인 기계공학을 중심으로 한 R&D 조직. 이게 네. 이제 그냥 R&D고. 그렇죠.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이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소프트웨어 쪽도 되게 중요하다. 앞으로는 자동차가 스마트폰 같은 디바이스로 바뀔 것이라는 이제 이거는 뭐 대세입니다. 네. 어쨌든 그런 대세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소프트웨어 쪽을 따로 분리를 했었는데 원래 그 R&D 총괄했던 CTO가 김용화 사장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 6개월 전에 임명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조직 개편을 하면서 김용화 사장을 날려버렸어요. 바뀌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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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고 이 소프트웨어 쪽을 총괄했던 분은 그 네이버 랩스에서 2019년에 스카우 대환 그 송창현 그렇죠. 포티두타 대표를 된 거죠. 했는데 예. 따로 있던 조직을 합쳤어요. 물론 아직은 공식적으로 예. 수장을 누가 할지는 아직 임명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소프트웨어 중심의 송창현 사장을 네. 앉히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현재의 대세입니다. 음. 최근에 보면 이게 이제 이번에 CES에서도 현대차가 발표한 게 뭐냐면 네. SDV예요. 이게 뭐냐면 예. 현대차 그룹이 두 개를 발표했는데 예. 기아차에서는 목적 기반형 차량 PBS라고 그러고 현대차에서는 이 송창현 사장이 그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드라이브 비클이라고 해서 SDV 차량, SDV 군요? SDV입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을 이번에 CES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예. 현대차는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 이 SDV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하면 예. 우리가 저도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예. 스스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연결되어 있으면. 예, 그죠? 예, 예. 뭐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업데이트하고 또 업데이트하고 알아서 업데이트해주고 뭐 클라우드에서 내려오고 내려와서. 그리고 새로운 기능이 알아서 뜨는 음. 자동차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 네. 자동차를 핸드폰처럼. 핸드폰처럼. 오.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가 좀 되네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 전자 디바이스로 바뀌는 지금 시점에 있는 겁니다. 운반 도구 비클이 아닌 이제 그죠? 그렇죠. 전자 제품이 전자 제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기계공학에서 전자공학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시장이 2020년에 이 시장을 이제 180억 달러 정도 받거든요. 마켓에서. 예. 22조 정도 되죠. 이게 2030년에 그 830억 달러까지 커져요. 아이고. 112조까지. 예. 그러니까 4배 정도 커지는 거죠. 그렇죠. 10년 만에.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사실은 글로벌 그 완성차 업체들이 엄청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이렇게 해서 그 조직을 바꿨는데 어쨌든 내부에서는 조금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자동차 회사지. 자동차 회사지. 무슨 전자회사냐. 전자회사냐라는 그 어떤 정체성의 변화? 그렇죠. 그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올만 하죠. 네.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 이름이 이제 42 닷, 네. 45 닷, 네, 네, 42 맞습니다. 닷 이건데 네. 어떤 기술을 처음으로 이번 CES에서 공개했습니까? 참가도 처음 한 거죠? 참고 처음 한 거죠. 청사진을 보내준 거죠. 보여준 거죠. 이제 사실은 언론에서는 그 신재원 사장이 이끄는 이제 그 나르는 자동차 예, 예. 그걸 먼저 이제 전면 사진에 걸었지만 예. 제가 볼 때는 뭐 그 UDM 그러니까 이 나르는 자동차는 아직까지 약간 실용화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예. 실제 현실적으로 빨리 오는 거는 이 SDV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대차에서 드라이브를 더 걸고 있는 것도 이 SDV 쪽인데 예. 이번에 발표한 CS 2024에서 보면 그 자동차라는 걸 이동수단이라는 통상적 의미를 뛰어넘어서 예. 인간의 행동을 인지하고 취합하고 하는 AI 머신으로 이미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AI가 필수적이죠. 필수적이죠. 그래서 사람이 차를 탔을 때 예. 그 운전자의 습관이라든지 그렇죠. 그 운전자의 생활 습관 모든 것을 읽어내서 그 사람에게 맞게 모디파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자동차와는 그 굉장히 달라져. 이렇게 되려면 예. 이 일단 자동차 회사가 OS를 가져야 돼요. 운영 체제 그죠? OS를 운영 체제 우리가 있어야지. PC에 우리가 OS를 깔듯이 운영 체제를 있어야 되고 운영 체제가 돌아갈 그런 거를 기능을 하려면 방대한 데이터하고 실시간으로 학습을 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용자 경험으로 UX라 그러는데 UX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이 고객이 차를 샀을 때 예. 계속 그 브랜드의 차만 탈 수밖에 없는 락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아이폰을 쓰는 사람은 계속 네. 아이폰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 갤럭시를 쓰는 분들은 안드로이드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구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원리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일종의 자동차도 플랫폼 사업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전 세계 뭐 몇천만 대 자동차를 깔고 있다면 그 자체가 플랫폼화되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비즈니스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 완성차 업체가 여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예. 기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현대차를 타다가 조금 뭐 되면 독일차를 타다가 뭐 포드도 탈 수 있고 GM도 탈 수 있고 이런 식의 지금은 뭐 자유롭죠. 자유롭죠. 예, 예. 근데 이런 SDV가 일성화돼 버리면 그게 어렵게 되는 구조가 그렇겠네. 있습니다. 내가 그 데이터를 주지 않는 이상 내가 UX가 다 편하잖아요. 거기에 다 익숙해져 있고 내가 브레이크 밟는 데이터도 거, 들어오고 그렇죠. 있고. 내가 엑셀 밟는 습관이라든지 내가 출퇴근하는 습관이라든지 아. 모든 게 거기에 데이터가 들어가거든요. 바꾸면 새롭게 해야 되죠 또. 그렇죠. 그게 생각해 보시면 그게 연결되면 보험도 연결되겠죠. 자동차 보험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송창현 사장이 그리는 구상입니다. 이걸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려면 이제 소프트웨어 말씀하신 대로 OS 네. 소프트웨어가 제일 중요한데 네.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의 핵심은 또 인력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인력 뭐 개발 뭐 인력 확보 이거 어떻게 좀 진행이 그러니까 최근에 현대차의 그 신입 상원 그 채용, 신입 네. 경력 상원 분석을 보면 압도적으로 소프트웨어 인력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이 148건이죠. 채용 네. 현황을 보면 예. 로보틱스, 디자인, 사이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동차는 기계공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기계공학이 없습니다. 그쪽은 없네요. 네. 이게 이제 현대차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 전 세계적인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IT 인력 확보에 완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는 현재 그 IT 인력이 4,000명 정도 되는데 예. 2025년까지 10,000명까지 늘리는 계획을 잡았고요. 와. 벤츠 같은 경우는 메르세드 벤츠 같은 경우는 네. 작년 4월에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그 3,000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예. 여기도 10,000명 이상을 확보한다 그러고 예.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도 2024년까지 소프트웨어 인력 10,000명. 그래서 14,500명까지. 토요타도 18,000명 확대하기로 했고 현대차가 지금 현재 채용 목표가 3,000명이에요. 현대차도 급한 거죠. 상대적으로 적네요. 적죠. 확실히. 그러니까 그 이런 글로벌한 SDV 전략으로 완성차 업체들은 앞으로 SDV 전략으로 가기로 완전히 지금 방향을 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의 이제 한 5년 이내에 이 게임은 자동차와 애플이 경쟁하는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도 자동차를 자동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그럼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의 굉장히 빠른 이 모빌리티 산업이라는 게 단순한
자동차 비클의 싸움이 아니고 이제는 IT 완전 합쳐지는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그리고 산업별 경계도 허물어지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자동차 옛날처럼 구분되는 IT 회사, 자동차 회사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그렇죠. 아니고. 산업의 경계는 완전히 허물어지는 대로 갔고 그렇겠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이제 합종인행으로 갈지 예를 들어서 네. 현대차가 폭스바겐이나 뭐 해서 우리가 OS 같이 하자.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 OS가 딱 두 개만 살아남았잖아요. 안드로이드와 iOS만 남았잖아요. 그것처럼 iOS. 자동차도 각각으로 가기에는 부담스러울 거고 그렇겠네요. 어떤 식으로 될지는 굉장히 기초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러면 이게 변화하는 산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인력도 인력이지만 수장이 중요해요. 맞습니다. AI, 누가 현대차는 하느냐가 누가 되겠죠. 이끌고 네. 있는지 이게 중요한데 네. 이거 어떻게 돼요? 현대차는 이제 지금 형태로 보면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R&D 조직을 이제 CTO를 6개월 만에 사임을 하고 그랬죠. 방금 말씀하셨죠. 소프트웨어와 기계공학을 합친다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수장을 누가 앉힐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송창현 사장이 대표 유력이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전략 전체도 SDV로 갈 거고 그리고 기아차는 PBV로 갈 거고 목적 기반형 차량으로 갈 거고 그러면 이 두 개가 필요한 결국 소프트웨어인데 네. 현재는 소프트웨어 사장은 송창현 사장밖에 없거든요. 원래 그 현대차에서 그 보통 3인방이라 그러죠. 현대차 그 정의선 회장의 측근 3인방이라 그러는데 원래 현대차 사장 단사장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나르는 차는 신재훈 사장이 그렇죠. 그 나사시 모시고 온 네, 분이 있고 네. 사실은 이 기술 전략을 짠 분은 지영조 사장이었어요. 삼성전자에서 모시고 스카우트 예. 온 분인데. 예. 근데 지용 사장이 이제 그만 사임을 하시고 네. 그러면 그 자리를 송창현 사장이 음. 맡아서 현대차의 새로운 미래는 이분이 계속 그릴 것 같고 2019년도에 송창현 사장이 네이버 랩스에서 왔거든요. 네, 예. 사실은 언론에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2019년도가 네이버가 굉장히 내후회한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네이버 랩스가 완전히 붕괴가 돼요. 이때 막 그 스피나웃을 하는데 그 송창현 사장도 그 네이버 랩스에서 나오지만 같이 스카우트 한 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이분이 그 삼성 현대차의 AI를 지금 입고 있는데 파파고라고 아시죠? 파파고 알죠? 예. 알죠. 예. 네이버에서 네이버 파파고를 만들고 진두지휘했던 아, 김준석 김준석 네이버 리더를 리더. 같은 해에 현대차가 스카웃을 해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분도 지금 현대차 AI 전문 조직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파파고를 했으니까. 예, 예. 이분이 원래 이제 파파고를 왜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고 2007년도에 네이버에 원래 LG전자에서 음성 인식 기술을 하다가 전자에서 예. 그리고 2007년도에 네이버에 이제 합류를 해서 파파고를 개발했고 어느 정도냐면 2017년도에 우리가 한림공학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매년 50명씩 예, 뽑는 예, 예. 여기에서 차세대 연구 주역도 뽑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요즘 뭐 AI 쪽에 이제 전쟁입니다. 이때 이제 그 같이 모시고 왔던 분이 그 김정희 전 네이버 랩스 인텔리전스 그룹 리더를 모시고 오는데 이분은 또 2020년 작년과 재작년에 또 LG전자로 다시 스카웃에 가요. 뭐 왔다 갔다 굉장히 요즘 뭐 이 스카웃 전쟁이 그래요. 전쟁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AI 쪽은 특이한 게 정부에서 뭘 허용해 줬냐면은 현직 교수인데 겸직을 허용해 줬어요. 네. 교수면서 민간 기업에 임원을 달 수 있게. 예.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교수님들도 노리겠네요. 굉장히 노리죠. 그러니까 세계 스카웃들을 이 뭐 서로 이제 모시고 그래요. 오려고 굉장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현대차에서는 2020년부터 이제 이분들을 모시고 왔는데 우선 그 MIT에 두 분을 모시고 옵니다. 예. 그 토마스 포지오 교수하고 예. 다니엘 러스 교수인데 2020년에 영입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김준석 리더를 이제 앉히고 나서 누구를 뽑아라. 누구를 할 거냐? 추천해 이분들을. 첫 번째 모시고 온 분이 이 토마스 포지오 교수와 다니엘 러스 교수고 이분들은 MIT에서 주로 뭘 연구했냐면은 포지오 교수는 신경망 AI 응용 분야 스카웃입니다. 예. 그리고 러스 교수는 로봇하고 AI 분야 스카웃이에요. 현대차가 로봇도 지금 들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포석을 가지고 이제 모시고 왔고 예. 그리고 그 특히 이제 이분들은 뭐 미국에서도 미국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 자문위원이세요. 굉장히 스카웃이시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또 영입한 교수가
조경현 미국대 교수인데. 아, 예, 이분 알죠. 예. 예, 이분도 AI AI 응용 연구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현재는 아직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는 조직을 계속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력도 계속 뽑고 있는 그런 형태.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현대차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가기로 정한 것은 분명하다. 네. 방향성은 확실히 정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키워드는 SDV.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인력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인력이 굉장히 인력난이 심하거든요. 네. 근데 뭐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도요타는 18,000명까지 채운다 그러고 뭐 그 다른 회사들도 폭스바겐 같은 것도 만 명대인데 네. 현대차는 3,000명이면 이건 너무 최근에 이제 심한- IT 심한- 쪽 인력 심한 문제예요. 변화를 보면 네. 우리가 그 팬데믹 때 IT 인력의 연봉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인력 부족 때문에. 예. 근데 최근에는 이 스타트업 쪽의 IT 인력이 쫙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인력들이 지금 대기업으로 계속 분산해서 가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채워줘야 되겠어요. 네. 이게 국가적인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채워줘야 됩니다. LG는 어떻습니까? LG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광모 회장이 AI 싱크탱크를 3년 전에 이미 출범을 시켰잖아요. 그죠? 네. LG의 방향성은 어떨까요? LG는 이게 보통 이제 각 대기업들이 예. AI 스타트를 보통 2018년, 19년 요 사이 다 시작. 그 사이에 많이 했어요. 네, 다 시작합니다. 삼성도 그랬고 예. LG도 2018년 5월 달에 음. 일단 정의선 구광모 회장이 이제 5월 달에 회장이 되자마자 캐나다 토론토로 갑니다. 거기서 먼저 토론토에다가 2018년 8월에 AI 연구소를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소프트뱅크 손정희 씨가 손정희. 하는, 예, 거기에다가 한 200여 원을 일단 출자를 합니다. AI 펀드에다가 출자를 기억납니다. 하고. 예. 그리고 그 2020년 6월 달에 서울대 AI 연구원과 공동 연구소를 일단은 탐색 기간이죠. 그러니까 2018년 8월부터 2020년 한 2년간은 탐색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고 결정을 한 게 뭐냐면 2010 그해 12월에 12월에 예. LG LG 연구원. 연구를 만드는데 소속이 되게 재밌어요. 예. LG는 예. 그 이나원이라고 해서 LG 인재를 키우는 원래 있었죠. 네. 있잖아요. 그쪽 경영 개발원에다가 소속을 안 칩니다. 전자 AI 소속이 연구원을요? 아니고, 예. 전자가 아니고. 아니고 그러니까 LG 인재 경영 개발원은 말하자면 인력 개발하고 맞습니다. 연수시키고 뭐 네. 교육 이거 아니에요? LG 경영 그 개발원에 세개 조직이 있는 두 개 네. 조직만 있었는데 네. 인재 개발원하고 뭐 두 개 조직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 AI 연구원의 조직을 거기다 심어요. 그 출범을 예. LG 경영연구원 산하로 일단 출범시킵니다. 그리고 16개 계열사가 이제 이 펀딩이 아니라 수주를 하는 거죠. 계속 우리 뭐 해줘라고 거기다가.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을 보면 예. 이게 LG 경영 AI 연구원은 일단은 외부 확장이 아니라 LG 계열사들의 생산성 확보라든지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기업용으로 외부에서 우리 자료를 지키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거를 네. 가부도가 출범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한 2천억 정도를 펀딩을 해요. 네. 그때 이제 여기도 이제 인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그 LG 시작할 때는 그 김주민 상무라고 이분이 원래 그 LG에서 AI 담당 상무였어요. 저는 이분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분은 포스코로 가버리고. 네. 외부에서 오셨어요? LG에서 구광모 회장이 배경훈 원장을 앉힙니다. 이제 AI 연구원 원장으로. 예. 배경훈 원장은 사실 광운대학교에서 이제 그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하고 첫 직장은 삼성 탈레사. 이게 뭐냐면 한화 시스템입니다. 한화 시스템. 한화 시스템이 지금 사실 소프트웨어 회사거든요. 예. 하나의 그 군사 기술 이런 다 거기서 하는데 인공위성까지 거기에다가 SK텔레콤에도 잠깐 몸을 담다가 이제 LG에는 경제연구원으로 입사를 해서 U+에서 AI 플랫폼 담당하다가 이제 2020년까지 LG전자 사이언스파크 추진단 단장을 합니다. 사실은 김주미 상무 밑에 있었는데 이분이 발탁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AI 연구원 원장을 맡는데 이분이 76년생이세요. 예.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런 우리가 보면
빌 게이츠,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 네. 뭐 이런 분들의 나이대가 55년생.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히 이 IT나 테크 쪽은 그 연령대 특정성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예.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김범수 의장, 이해진 의장, 넥슨의 김정주, 뭐 이 IT 세력들이 다 68년생. 68 그렇죠. 딱 그분들이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산업공학과에서 그 벨트가 있어요. 벨트가 있어요. 지금 AI 연구원의 벨트는 76부터 80입니다. 그 세대들이 주도한다. 네, 그 세대가 지금 보시면 백영훈 원장도 76년생이죠. 그렇죠. 이때 이제 백영훈 원장하고 같이 모시고 온 분이 그 이용락 네. 그 스탠포드 미시간 대학교 컴퓨터공학 교수를 겸직을 허용된다고 했잖아요. 이분도 이분을 비슷한 연배네. 네, 칩 사이언티스트 오브 AI 해서 CSAI를 모시고 옵니다. 이 두 분이 사실 시작을 하는데 예. 이번에 그 작년 연말 인사에서 예. AI 연구원에서 유일하게 승진한 분이 바로 이 이용락 CSAI입니다. 부사장으로 승진합니다. 아직 그 백영훈 원장은 전무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77년생이지 않습니까? 요 벨트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네이버의 하정우 AI 수장도 예. 77년생. 예. 네, 요 벨트 지금 요 분들이 AI 어떤 벨트를 이루고 있어서 현재는 이 백영훈 원장하고 그다음에 이 이용락 CSA가 이끄는데 그 아까 제가 초도 말씀했듯이 그 한국 공학 한림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회장이 김기남 네. 삼전자 예, 회장 회장이신데 예. 이게 25일 날 그러니까 지난달 25일 날 2024년도 신입 회원을 발표를 해요. 예. 정년 50명, 일반은 58명인데 예. 이때 가장 그 최연소의 AI 수장 두주를 앉힙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하정우, 그다음에 LG의 방금 말씀드린 백영훈. 네, 둘을 앉혀서 그러니까 공학 한림원에서도 이 AI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분들 말고도 이제 여러 아까 이분 그 이용락 그 지금 교수 이분도 교수님 출신이고 네, 그렇죠. 또 교수님 출신들이 여러 분 계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2020년이 되면 삼성도 그렇고 현대사도 그렇고 LG도 예. 그렇고 스카들 모시려고 굉장히 분주해지죠.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LG 같은 경우도 두 분을 이제 모시는데 서강대 서정현 교수하고 네. 그러니까 이문태 일리노이대 교수를 모시는데 이 두 분은 사제지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문태 교수가 네. 서정현 서정현 교수 교수님은 밑에서 공부를 교수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학 가서 네. 일리노이대 교수를 하는데 그렇군요. 특히 이제 이 이문태 교수가 이 서정현 교수 같은 경우는 요 은퇴를 하셨어요. 네. 은퇴를 하셨는데 원래 이분이 뭐가 전공이냐면 자연어 처리라 그래서 NLP라고 해서 이 분야의 초기 개척자예요.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구나. 그러니까 딥러닝 쪽에 예. 자연을 어떻게 이제 인식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이 분야의 논문만 403건을 발표하십니다.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인데 예. 이분 밑에서 공부한 분이 이문태 일년대 교수인데 굉장히 젊습니다. 예. 이제 이분은 이제 스탠포드에서 컴퓨터공학 석사를 하고 이제 코넬대에서 박사를 하고 특히 이분도 이제 그 자연어 쪽으로 했으니까 기계학습 자연어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낸 게 이제 LG에서도 원래는 LG가 그냥 우리 계열사 내부에서 문제만 해결하는 조직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다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AI의 핵심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우리 클로바엑스처럼 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딥러닝 기술을 갖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4개 국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영어권에 미국, 이스라엘, 중국, 우리나라인데 LG도 그걸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LLM 기술.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LLM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LLM이 뭐냐면 AI가 만든 게 엑사운이라고 이제 언어 모델 활용을 한 데이터 기술을 원을 발표했고 작년에 가을에 이제 2.0을 발표하게 된 거죠. 이분들이 있어서.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그 2020년 12월 달에 LG AI 연구원에서 출범할 때는 네. 결국 조직 크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임원 숫자로 대충 이렇게 가늠을 해보니 예. 임원이 한 11분 되시니까 예. 조직이 한 300여 명, 많으면 400여 명 사이일 것 같은데 LG는 현재 출범할 때 여행군이 70명이었어요. 네. 그리고 1년 만에 190명 늘렸고 네. 제가 지난해 가을 이제 가장 11월 달쯤에 네. 백영훈 연구원 그 원장이 밝힌 숫자가 280명
80명 정도 됐습니다. 상당히 늘었네요. 빨리 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80명 정도 되니까 예. 어떻게 보면 AI 연구원 숫자로 보면 거의 이제 삼성전자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진 거기로 지금 커가고 있는 근데 거죠. 출발점 LG는 그 그룹사 계열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렇죠. 예? 결국은 이 독립적으로 AI 섹터를 지금 담당하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뭐 실적도 뭐 굉장히 뭐 일단 숫자로 지금까지는 뭐 실적을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실적도 많이 좋아졌겠어요? 연구원 자체. 그렇죠. 예. 보통 이건 실적을 이제 뭘로 보냐면은 매출액은 뭐 다 연구 조직이니까. 그렇죠. 근데 재밌게도 원래 매출액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예. 이 사실 LG 이거는 경영연구원에서 매출액 때문에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LG 경영연구원에서 이 AI 연구원 때문에 예. 흑자가 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어. AI 연구원이 계열사로부터 예. 그 과제를 수주받는 거죠. 요즘은 정부에서도 수주를 받습니다. 많은 과제들을. 그러니까 요즘 과제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LG전자에서 PCB를 만드는 LG노텍 PCB를 만드는 공정이 있어요. 예. 근데 그 공정 담당자들은 늘 수율이나 생산성을 높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코스트를 낮추려고 하는데 제일 치면 AI 연구원에 맡길 때는 배경 원장 말이 그렇습니다. 한 생산성 한 1, 2% 정도 오를 줄 알았는데 한 10%, 20% 오른답니다. 하하. 그러니까 1, 2% 정도의 생산성이 LG 그룹 계열사를 합치면 연평균 10조, 20조 정도의 그런 거죠. 수익을 남기는데 이 20%, 30% 올라가면 수십 조의 영업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눈을 떠서 작년에 LG 구광모 회장이 원래 2천억 정도 투자한다고 그래서 3년간 네. 3조로 늘려버렸습니다. 그럴만하죠. 네, 그렇겠죠. 수익률이 그렇게 수익이 나오는데. 나오니까 그렇죠. 이게 눈에 보이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논문 숫자라든지 특허 출원 숫자로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LG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그런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은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반도체 온칩 정도 그렇죠. 정도의 결과물인데 네. LG는 처음에 시작은 우리는 계열사 정도의 뭐 우리 과제만 좀 하는 걸로 시작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지면서 사업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이제 AI 거대 AI 모델 네. 엑사원 네. 이건데 엑사원은 뭐 어떤 좀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요게 이제 제가 네이버 글로벌엑스도 예전에 잠깐 설명한 것 같은데 네. 엑사원 같은 경우는 그 세 개의 플랫폼, 그러니까 LLM은 그대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네. 그 세 개의 플랫폼을 움직이는데 엑사원 유니버스라는 플랫폼 하나 하고 엑사원 디스커버리라는 거 하고 엑사원 아틀리에라는 세 개의 이제 플랫폼 움직이는데 네. 유니버스는 뭐냐면 이게 이제 챗GPT라든지 이런 건 단점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제가 이 분야 전문가예요. 전문가적인 질문을 하면 이게 답변을 못 하잖아요. 못하죠. 네, 이유가 있죠. 좀 소설 쓰고 막 그러죠. 네,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의 한계가 있으니까. DB. 네, DB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알고는 이제 전문가들이 DB를 내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유니버스는 뭐냐면 전문성을 요구하는 질문에 정확도를 답변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이제 너의 DB를 거기다 넣으면 내 거를 만들어줘. 요게 이제 유니버스의 기준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DB 자체가 논문이라든지 전문적인 DB만 그렇죠. 들어가는 거니까. 예. 요게 이제 유니버스고 디스커버리는 뭐냐면 엑사원 디스커버리는 그 LG에서 이제 LG 그 화학에서 그 제약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요런 데 씁니다. 새로운 분자 구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개발 시간을 줄이는 용으로 연구 개발 소요 시간을 예. 40개월에서 5개월로 줄이는 예.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아틀리에는 이제 뭐 광고 마케팅 분야에서는 이미지라든지 왜 LG에서 가상인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아틀리에서 하는 거예요. 아하. 요 세 개 플랫폼을 움직여서 아. 유니버스 쪽은 생산성 확보 예. 그리고 디스커버리 쪽은 연구 개발 쪽에 시간 줄이는 거 네. 아틀리에 쪽은 광고 마케팅의 이미지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특징이 있어요. 네. 기업의 어떤 색깔이라든가 방향성에 맞게 좀 이렇게 개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맞습니다. LG가 앞으로 좀 기대가 되네요, 진짜. 포스코 얘기를 좀 해볼 텐데 포스코는 지금 사실은 이 앞선 기업들보다는 조금 후발인 느낌이 들고 네. 인재 영입도 지금 이 기업들에서 앞선 기업들에서 많이 좀 데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그 LG AI 연구원을 만들 때 예. 원래 선임이 있었다 그랬죠? 예. 예, 김주민 상무였는데 예. 갑자기 후배인 백용훈 상무를 전무로 올리면서 원장으로 앉히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건 잘 포스코에서 이분을 스카우트 해갑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는 김주민 그 미래기술연구원 AI 연구소장을 이분을 앉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김주민 연구소장이고
그리고 그 요분이 2021년 11월까지 연구하고 있다가 이제 앉히니까 예. 가지고 두 번째 분이 이제 김필호 포스코 AI 연구소 제조 연구센터장을 맡게 했는데 이분은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소 AI 팀장이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분은 이제 김 소장하고 나이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이분은 그리고 AI 스페셜리스트로 아마존 웹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나머지 분은 이분도 77년생인데 앞에 이제 김주민 소장은 72년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아까 벨트에서는 조금 연배가 있는 분이죠. 예. 이제 이 벨트의 분을 한번 모시고 오는데 윤일용 상무입니다. AI 기술 그룹장인데 이분은 77년생이시고 현대차 로보틱스에서 로봇 진흥 팀장입니다. 주요 3사에서 다 그러니까 모셨군요. LG, 삼성, 현대차 현대차에서 다 모셨네. 예, 책임연구원으로 다 모시고 옵니다. 그렇습니다. 포스코는 뭘 하려고 하느냐? 요즘 제조업이 결국에는 인류의 그 경제적 성장은 생산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 기술이 거기 때문에 그 삼성이나 LG나 현대차처럼 방향성을 아예 거대 플랫폼을 우리가 가져갈 거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우리는 그것까지는 필요 없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프로덕트에 중심을 할까요? 그렇죠. 예. 포스코는 그 방향입니다. 발은 땅에 딛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우리 걸로 만들어서 가속도를 붙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그렇죠. 수많은 데이터들을 수집 분석해서 공중 효율화를 극대화시킬 거야 하는 방향입니다. 그러기엔 이분들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룹별로 그 방향성이 명확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SK그룹도 SK하이닉스는 가우스라는 거는 공중 효율화 중점이었고 그렇죠. 텔레콤에서는 AI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지금은 보면 LG가 좀 앞선 것 같고요. 현대차는 SDV라는 방향성에 맞게 가고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림을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같네요. 뭐 발표를 했는데 가우스 이쯤에 발표를 했는데 예.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오늘도 이렇게 해서 총 5개 네. 대기업들의 AI 전략들 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설명해 주는데 이 AI는 지금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테마들 또 결과물들 또 거쳐야 될 과정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는 우리가 겪었던 그 변혁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 모바일이 들어오면서 경험한 것들의 수십 배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요. 네, 큰 변혁기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떨어지면 우리 변화를 기업들이 잘 떨어지면 읽어내고 그렇죠. 무엇을 캐치해야 될지를 잘 봐야 되는 전 상황. 세계가 이걸 위해서 뛰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예, 여기서 경쟁에서 뒤처지면 저는 그야말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CEO 인사이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